자, 어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개념을 배우게 되니까 조금 소화가 잘 안 되죠? 이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한 번 들은 것은 금방 날아가 버리기 쉬우니까요. 자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언제든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보편과 특수라는 맥락인데요. 왜 보편과 특수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죠. 인간은 여러분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눈, 코, 입이 있죠. 하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은 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보편과 특수의 어느 쯤에서 함께 그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죠.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을, 맥락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편과 특수에 대립되는 축, 그 안에서 어떠한 개념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보편과 특수라는 맥락에서 개념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윤리, 마지막으로 학문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보편과 특수를 우선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문화 영역에서 어떠한 개념 대립들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볼게요. 우선 문화의 영역에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문화에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났을 때 이 문화는 보편적인 기준에 비춰봐서 더 낫거나 비슷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즉,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문화의 우열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특수성, 문화에 있어서 특수성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들은 아니다. 모든 문화는 각자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고의 차이가 또 별도로 있진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문화의 우열관계를 인정하는 쪽이 문화의 보편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쪽이고요. 반면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쪽은 문화의 특수성을 더 강조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친숙한 개념으로 가면 이쪽이 그러니까 문화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죠. 그러면 이쪽은 어디겠어요? 문화 절대주의인가요?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르기보다는 우열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의 문화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을 무조건 추종하려는 문화 사대주의, 아니면 다른 문화들보다 우리가 더 낫네, 그래서 우리 문화 중심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개념이 이쪽에 해당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 사대주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가 우리보다 낫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내 문화가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이것이 문화 상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이쪽 맥락에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두시면 지금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섞여가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다문화 사회에서 각자의 문화의 특성들을 인정하면서 같이 공존해가자라는 입장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생각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주의. 이쪽과 관련된 개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문화의 우열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문화가 발전해서 더 다른 문화보다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것, 더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는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사회 진화론적인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마치 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듯이 사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사회와 열등한 사회로 구분되게 마련이다라는 인식이 이쪽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회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국주의적인 사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문화제국주의라고도 하죠. 문화제국주의.
그러니까 문화의 맥락에서 봤을 때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개념들, 그리고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개념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그리고 그룹으로 좀 묶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편과 특수라는 주제에서 두 번째 꼭지는 윤리적인 맥락에서의 대립 개념들인데요. 보편과 특수라는 맥락에서 이번에는 윤리 혹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념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을 이해하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머리도 있고 몸도 있죠. 물론 머리도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봤을 때 머리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리를 중시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사고, 이성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몸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느낌, 감각, 경험, 감성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머리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보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기 쉽고요. 몸을 강조하는 쪽은 다소 특수성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 라인으로 어떤 개념들이 이어지는지, 이쪽 라인으로 어떤 개념이 이어지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렇게 좀 볼까요? 보편과 특수를 윤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로 가볼게요. 고대 그리스로 가면 사람들은 진리가 과연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라는 것으로 논쟁을 벌였는데요. 당시에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남겼죠. 프로타고라스는 이쪽에다 써볼까요? 프로타고라스의 말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인간은 각 개인을 말해요. 각 개개인들이 만물의 척도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각 개인이 어떤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상대성, 진리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아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면이 있다,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한 쪽, 그러니까 진리의 보편성을 강조한 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이쪽이 약간 머리를 강조하는 쪽, 이쪽은 약간 몸을 강조하는 쪽,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갈 텐데요. 머리를 강조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대 철학으로 오면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가 이쪽 계보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몸을 강조한다면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합리주의에 대응되는 경험주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각 개인이 느끼는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쪽에서는 뭔가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뭔가 연역적인 논증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을 더욱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을 조금 윤리적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그러면 머리가 중요하고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바로 의무론적 윤리에 해당되고요. 이 의무론적 윤리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그 유명한 칸트죠. 반면에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각자 처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윤리적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들이 나오죠. 즉, 그 상황 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것이 곧 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 그래서 이것을 목적론적 윤리라고 부릅니다. 목적론적 윤리.
이 목적론적 윤리의 대표적인 입장이 바로 그 유명한 공리주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여기에는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죠. 벤담, 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과 특수라는 것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성 중심, 합리성 중심의 입장. 그러다 보니까 다소 절대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몸을 중시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몸 중심, 상대성, 다양성 이런 쪽에 대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 혹은 개념으로서 이렇게 대비해서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편과 특수라는 주제 안에서 마지막 꼭지입니다. 학문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되는 대비 개념들을 좀 살펴볼까요? 보편과 특수, 세 번째. 보편과 특수,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대학에 가면 학문을 수행하게 될 텐데 학과별로 학문을 수행하는 방법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비는 이런 거예요. 학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신의 방법론을 여러 가지 영역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죠. 즉 보편적인 현상을 활용하는 데 자신의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하죠. 그런 입장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두루두루 다 활용하고자 한다. 이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론론. 이론론에 대비되는 개념은 뭐겠어요? 그렇죠. 다원론이죠. 다원론. 이렇게 그림으로 잠깐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고 지울게요. 이론론은 그러니까 굳이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죠.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현상을 다 하나의 관점으로서 꿰뚫어 설명하려는 입장 이런 것이 이론론의 입장이고요. 다원론은 언어의 하나의 입장을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입장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를 좀 도와보면요. 구체적인 학과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시면 어떤 학과가 이런 입장에 가깝냐? 가장 대표적인 학과는 경제학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아주 기본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전제에 기반해서 학문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 학문 체계를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 저 나라의 경제 다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경제 외적인 측면, 이를테면 정치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 이런 것까지도 다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론적인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다원론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문은 인류학이에요. 인류학. 예를 들면 어떤 원시 부족, 어떤 폴리네시아인들의 문화를 한번 연구해 본다. 그들의 삶을 연구해 본다라고 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되지만 문화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학문의 어떤 학과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이론론적인 특징을 갖는 학과는 경제학과, 다원론적인 특징을 갖는 학과는 인류학과, 대표적인 대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들 학과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학과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여러분들 사회문화 하시는 분들은 양적 연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양적 연구. 이쪽이 바로 양적 연구를 하죠.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계량, 수치로 측정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사회 현상을 수치로 전환하죠. 그래서 그 수치를 통해서 객관적인 학문의 세계를 수립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양적 연구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이쪽은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질적 연구.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계량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어떠한 부족의 삶을 어떠한 사람들,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볼 때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들 각각의 특수성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수치로 다 통일해서 연구를 할 수는 없고 각각의 특징을 질적으로 접근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입장이니까 이쪽은 질적 연구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을 약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양적 연구로 하는 이 입장에서는 실제로 증명하는 것을 아주 중시하죠. 그래서 이쪽을 실증론, 실제로 증명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증명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수치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양적 연구에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 맥락은 실증론의 입장에 아주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쪽은 실증론과 대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내려는 학문적인 노력, 그것을 우리는 해석학이라고 부르는데, 해석학적인 접근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보편과 특수라는 꼭지 안에서 학문적인 접근의 맥락에서 보편과 특수의 대비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우리는 이런론과 다원론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학문들이 경제학과 인류학인데, 경제학은 양적 연구에 집중하고 인류학은 질적 연구에 집중한다. 그것은 경제학이 실증론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이고 인류학은 해석학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편과 특수의 대비가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우린 드디어 마지막 꼭지로 왔습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범주 안에서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유와 평등은 우리가 둘 다 양보할 수 없이 인간의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자유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평등이 다소 위축되고, 반대로 평등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면 자유가 위축되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충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이런 것들이 논술과 구술의 아주 단골 주제죠. 그래서 우리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유를 중심으로 개념들을 좀 살펴보고요. 평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를 다루는 자주 출제되는 빈출 개념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와 평등, 그 중에서도 자유 중심으로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자유와 평등, 그 중에서도 우선 자유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익숙한 자유의 개념으로서 애초에 자유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속박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을 자유의 개념으로 불렀죠.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편안하게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다 모든 자유를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밥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때로는 어떤 권력자가 있어서 내가 어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속박도 받아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소극적 자유가 없어지는 건데.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미안. 논리가 꼬여버렸어. 자, 우선 자유와 평등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관련된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 중에서도 우선 자유에 대한 개념들 몇 가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자유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속박을 받지 않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래 자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는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밥도 못 먹어. 그럼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럼 어딜 갈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누구도 날 막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못 가. 그러면 사실은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의 개념을 좀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아무런 속박이 없는 상태, 그러한 자유를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소극적 자유. 그러면 이 반대 개념은 적극적 자유겠죠. 적극적 자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도 자유이지만 배가 고파서 어딘가를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지만 내가 배가 고파서 갈 힘이 없어서 못 간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의 여건이나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자유의 개념이 바로 적극적 자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구분한 사람은 이사야 벌린이라는 분인데요. 뭐 그분의 이름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자유의 개념이 왜 다른지 이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의 맥락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유의 맥락을 강조하는 쪽, 어떤 경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제, 내버려 둬라.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자유방임이라고 한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방임이라고 하죠. 이 자유방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내버려 두지 말고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또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복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자유방임에 대해서는 복지, 자유방임 국가라는 개념을 써도 좋고요. 복지라는 국가라는 개념을, 복지 국가라는 개념을 써도 좋은데 이 두 가지 대립은 우리 아까 살펴봤던 다른 개념 대비축에서도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복습할 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자유의 개념에서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다소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삶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맥락이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렇게 본다면 자유방임은 다소 소극적 자유와 맥락이 닿는다고 볼 수 있고요. 복지는 적극적 자유와 맥락이 닿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개념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시장과 국가의 영향을 동시에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방임적인 사회는 존재하지 않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되고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금의 성격의 측면에서도 좀 대비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세금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금 중에서도 비례세를 더 좋아해요. 비례세. 비례세는 뭐냐면 너가 소득을 얼마나 받는다면 그 소득의 몇 퍼센트, 즉 비례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라. 이런 것을 비례세라고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소득에 대해 있어서 3%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세금도 어떻게 증가하냐면 소득에 대한 3%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제약하는 방식의 세금 정책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누진세는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제약해요. 왜 그러냐? 누진세는 이게 쌓여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이 부과되죠. 소득이 0원에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저소득이잖아요. 저소득일 때는 그래, 너는 이만큼의 세율로 세금을 내라. 그런데 이 이상 돈을 벌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좀 올라가는 거니까 세율을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부터는 이렇게 조세가 올라가게 되겠네요. 조세 수입이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쪽은 정말 고소득이니까 이만큼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 이렇게 세금을 좀 내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누진세율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세금을 내긴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선호하는 세율은 비례세고요. 이에 상대적으로 누진세는 개인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면서라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형평 있게 거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대비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괜찮나요?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서구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에서 원래는 왕이 통치를 하죠. 왕이 통치를 하니까 왕의 자의적인 통치에 대해서 어떤 주로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부르주아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자의적으로 통치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치를 제안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 제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유를 강조하는 어떤 정치적인 사조,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법치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여기까지 여러분도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차피 이 뒤에는 평등과 관련된 것을 볼 텐데 이 법치주의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르주아나 어떤 사회의 상층 계층들이
이런 것을 먼저 지향했겠죠. 그럼 하층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층 사람들은 물론 자유도 강조하지만 자신들이 사회 안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야, 우리 조금 더 평등하게 가자. 우리가 훨씬 수가 더 많은데 우리의 입장도 좀 반영해달라 라는 쪽을 더 강조하게 됐겠죠. 즉 다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형성하게 될 거죠. 눈치챘나요? 다수의 지배를 정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치주의에 대응해서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는데 때로 무엇이 충돌하냐면 민주주의가 가끔 대립하는 개념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당연히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둘이 충돌하기도 한다. 그 맥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진행 과정도 있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또 어떤 맥락도 있느냐면 법의 어떤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야, 이거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있었던 법이 너무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 맥락에서 이 둘이 종종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까지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인데 자유와 평등의 관계, 그 중에서도 자유를 중시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난도 있는 제시문을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두 번째 꼭지는 평등 중심으로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에서 이번에는 평등 중심 개념을 같이 좀 정리해 볼까요? 이 평등은 말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평등의 이상에 가까운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는 입장에서 절대적인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 이 개념이 일단 평등의 가장 이상적인 개념이죠. 절대적 평등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는데 평등하게 뭔가 수입을 분배한다라고 하면 이들이 함께 벌어들인 돈을 평등하게 분배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똑같이 이만큼, 이 사람도 이만큼, 이 사람도 이만큼 받는 걸 말하죠. 똑같이 나눠 갖는 것, 절대적인 평등.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평등은 어떤 가장 이상적인 평등의 이상이죠. 평등의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격차를 이 절대적 평등이 가해졌을 때 기존에 있는 격차를 보정을 할 수가 없죠. 전혀 보완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뭘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의욕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평등은 평등의 이상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한계가 좀 있어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사람들의 의욕을 좀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등의 개념을 조금 확장시키는 또 다른 평등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기회는 다 똑같이 주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가져가면 된다라는 식의 평등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부릅니다. 기회의 평등. 기회는 똑같이 주고 결과는 네가 한 만큼 가져가라 라고 하죠. 기회의 평등은 다른 말로 하면 업적주의라고도 불러요. 업적주의. 자신이 이뤄낸 성과만큼 가져간다는 뜻이죠. 이 기회의 평등은 장점이 있죠. 아까 절대적 평등이 의욕을 조금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반면에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똑같이 기회를 줬다 할지라도 힘센 사람과 혹은 빠른 사람과 반면에 힘이 약하거나 느린 사람과 이런 사람들 사이에 격차를 더 벌려낼 수가 있잖아요. 격차를 더 크게 벌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문제가 있는 평등 개념이 되겠습니다. 불평등, 여기 평등 개념이 나오니까요. 격차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겠네요. 사회적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평등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결과적인 것까지도 조금 보정을 해주는, 일정하게 사람들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자. 때로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측면을 좀 보장을 해주자라는 맥락에서 결과의 평등 혹은 실질적 평등,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과의 평등. 아주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쓰이는 평등의 개념이 실질적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장점이 무엇이냐? 이러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삶을 균등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죠. 이런 결과의 평등을 이루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재분배가 일어나야 돼요. 재분배. 사회적인 재분배,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재분배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사회의 자원이 원래 있잖아요. 사회의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을 A라는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고 B라는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죠. 이렇게 어떤 각자의 노력이나 각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합시다. 우리 기회의 평등에 따라서 이렇게 이 사회에 있는 자원을 A라는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고 B라는 사람이 이만큼 가져갔다고 할게요. 즉 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배가 일어난 거예요.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 격차가 크죠. 이렇게 되면 이거 너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 격차를 좀 보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의 평등 관점에서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재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분배된 자원에서 일부를 떼서 이 사람에게 다시 좀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원은 이만큼 남고 이 사람은 이만큼 되니까 다소 균형이 맞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재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시행하려면 재분배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 재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A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내가 열심히 번 것을 가져가느냐. B는 B 입장대로 이것은 충분치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격차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재분배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의 평등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평등의 개념들을 좀 정리해 두시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어 왔잖아요. 평등의 이상이 절대적인 평등인데 이런 한계가 있었고 이것을 보완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보완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문제가 생겨. 너무 평등하지 않아. 이 사람이 말하는 평등과 저 사람이 말하는 평등이 다 달라. 그러면 다시 사회는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이쪽으로 다시 옮겨갈 수 있겠죠. 그렇게 사회가 순환한다는 것까지 같이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유사한 개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쪽을 정리하겠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형평이라는 말도 써요. 형평성. 여기서 형이라는 것은 저울을 말하는데요. 저울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형평이라는 것은 보통 어떠한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맥락으로 형평의 개념을 씁니다. 형평은 그러니까요. 기울어져 있는 저울을 약간 평평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뭔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대우를 해주고 부자로부터는 조금 더 이것을 뭔가 재분배를 해내고 그러한 맥락에서 결과의 평등 맥락과 다소 유사하죠. 다소 유사해요. 즉, 이 형평이라는 개념은 원래 평등, 절대적인 평등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절대적 평등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정해준다는 맥락으로 등장한 개념인데 그러고 보니까 기회 평등 또는 결과 평등 이러한 맥락의 개념들이 형평성과 다소 유사성을 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저울이라는 것을 평평하게 사회적인 격차가 너무 큰 것을 다소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한 접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어요.
자, 우리 지금 자유와 평등과 관련된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유와 평등에서의 마지막 꼭지, 이 자유와 평등의 관계와 관련된 몇 가지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것도 다소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이 논구술에 자주 나오는 어떤 정책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정책과 어떤 철학적 사조. 여러분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조금 전에도 봤지만 평등이 약간 혹은 형평성이 둔화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 자유방임 사회가 초래한 사회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하죠. 이 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냉전으로서 대립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유주의 진영들, 주로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어떤 분배나 평등이나 형평 같은 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 공산주의자지, 너 빨갱이지,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존 롤스라는 분은 아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사조를 유지하더라도 사회적인 평등,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논리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한 것이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죠.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롤스는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인 거예요.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인데 그 당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평등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맥락이었는데 자유주의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평등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 유명한 개념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분들이라도 이러한 개념들은 좀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무엇이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로운 원칙이냐, 이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 먼저 원초적 상태라는 개념을 쓰죠.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원초적 상태라고 해보자. 여기서 원초적 상태란 정부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태를 원초적 상태라고 해보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원초적 상태라고 하자. 이 원초적 상태에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룰을 정하게 될 텐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정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우리 무지의 베일을 썼다라고 해보자. 베일은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 천을 말하는데요. 무지의 베일, 이걸 뒤집어 쓰면 무지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약간 가정적인 상황이죠. 이를테면 이거죠. 나는 선생님인데 이 베일을 뒤집어 쓰면 내가 누군지 몰라. 선생님인지 무슨 무슨 식당 주인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내가 전혀 알 수가 없어. 이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쓴다. 자, 그런 상태에서 원초적 상태인데 무지의 베일을 다 뒤집어 쓰고 각자 나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룰을 만들어 본다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원칙에는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첫 번째는 누구나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평등한 자유. 그리고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기회의 균등. 마지막으로 롤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즉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데요. 그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혜택을 좀 주자. 그런 상태, 즉 최소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때라야 그 사회의 불평등은 정당할 수 있다. 그 사회의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차등의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무지의 베일을 딱 벗고 보니까 내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쓴 상태에서 원칙을 정하자라고 했을 때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자. 오케이, 거기 다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은 다 동의하게 될 것이니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사회의 최저계층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러한 평등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아무런 논리적인 충돌 없이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것이 롤스죠. 됐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물론 반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분이 노직이라는 분이죠. 로버트 노직이라는 분은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것, 충실히 그들의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주장하죠. 그것을 소유권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 노직이라는 분은 기본적으로 롤스의 이런 식의 접근이 결국은 개인의 사적 자유, 특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재분배, 즉 사회 최저 계층을 돕기 위해서 재분배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책이고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노직은 소유권적 정의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논술과 구술 문제에서 이들 간의 대비가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구체적인 정책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 결국 이 롤스의 주장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어떤 평등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영어로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데 적극적 시정 조치라고 하는데 그런 정책이 바로 롤스의 이런 주장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적을게요.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이 맥락에서 같이 정리해둘 만한 개념이고요. 소수 집단을 우대한다. 왜냐하면 이 소수 집단들은 그 사회의 가장 최소 수혜자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적극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떤 우대 조치를 좀 해줌으로써 이 사회는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 집단이 주로 인종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남성과 여성으로 따지면 여성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가 이 소수 집단에 해당되죠. 그래서 각종 대학 입시에서도 어떤 지역 균형 어떤 선발이라든가 장애인 우대 선발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다 이러한 롤스 선생님의 견해를 적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관계라는 맥락에서요.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맥락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철학적인 사조들로서 이 개념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롤스는 아주 잘 출제되고요. 논술과 구술 막론하고 아주 잘 출제되고 그리고 그 맥락을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맥락이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소유권적 정의와 충돌하게 되는지까지 배경을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개념들을 배웠어요. 우리 4가지 분류 틀 기억하시죠? 처음에 인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 보편과 특수,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자유와 평등까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과 구술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을 많이 준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많은 대비 개념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한꺼번에 많은 개념을 배운 것이 좀 걱정돼요. 시간을 충분히 두고요.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